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미국에 맨 처음에 이민을 와서 시카고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반에 8명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반 백인, 유러피언, 반 필리핀어 여자아이였어요. 그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그 여자에게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커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 너 같은 눈을 만들고 싶다,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런 운명적인 말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우리 부모님이 딴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전화를 갔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저 혼자만. 몇 년 전에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그때 우리 재림교회 학교 친구들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오늘날 사진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왜 건강기별 강의 때 잠을 자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우리들의 진짜 안전한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찾는 종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인과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국의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 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사망 중에 암에 연결된 사망이 30%입니다. 그게 가장 많아요. 28.3%. 그 다음이 이제 심장마비, 그 다음이 스트로크예요. 풍 9.6%. 그 다음이 이제 심장 9.5%. 그 다음이 자살 5.4%. 그 다음에 당뇨병이 4.1%입니다. 이 한국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전 세계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암에 관련된 사상을 봤을 때 위암이 넘버 원입니다. 위암, 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게 그렇게 랭크로 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위암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10만 명 중에 7명이 위암을 갖는데 한국에서는 11만 명 중에서 40명이 위암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들이 위암을 많이 갖나 봤을 때 한국, 몽골리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점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한국 국립암센터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암을 많이 갖나? 그러면서 5가지 이유를 댔는데 소금 섭취량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소금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훈제품, 그 다음에 위염균, 집락이 많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가공식품, 특별히 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암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메일러드 반응, 메일러드 리액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일러드 리액션은 설탕이나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섞어가지고 고온에 빨리 요리를 할 때 생기는 이 케미컬 리액션이에요. 그러면서 냄새가 달라져요. 음식 냄새가. 그리고 색깔도 변하고.
우리가 다 이것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보리차, 누룽지, 커피콩 이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높은 템퍼처에다가 빨리 요리를 하면서 이 색깔을 발라서 이렇게 냄새를 내요. 그래서 보리차를 마실 때 그 냄새를 우리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맛을 내고 냄새를 내기 위해서, 향을 내기 위해서. 근데 또 우리가 고기도 그렇게 만듭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이 스테이크를 할 때 시어링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먼저 태워요. 탑하고 바름을.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태운 다음에 그 프라이팬을 오븐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고기를 안전하게 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도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갈비를 조금 태우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 맛을. 그 불에 그을다 그런데 그게 메일러드 리액션이에요. 그 메일러드 리액션을 했을 때 2014년 캐나다 연구 그 복습이 정리됐는데 붉은 고기를 불에 그릇을 넣으면 그게 암이 된다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변형계에서 생기는 그 만족감, 그 맛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의 일. So, 훈제품과 무장함에 대해서 나무를 태워가지고 훈제 고기를 만들 때 그 연기에서 부유성 독소, 그냥 매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고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고기의 맛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1980년대부터 알게 됐는데 이게 헝가리에서 나왔는데 헝가리 사람들은 위암 갖는 그 유병률이 30% 정도 되세요. 근데 헝가리에 사는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47에서 50%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 사람들만 위암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거를 알아봤어요. 이 슬로베니아 사람들이요, 이 훈제 소세지를 많이 만드세요. 근데 이 소세지나 케밥에 그 사람들이 쓰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안에 그 벤조파이린이라는 그 매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냄새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고기 냄새를. 그 사람들이 쓰는 그건데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혼제품을 만들 때 이제 벤조파이린이 0.4, 0.7 그 정도 있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0.6, 0.7 그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나무가 4.16까지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연이 고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위암이 생기는 게 결정됐어요. 이게 1980년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 향,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변형계에 있는 만족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설명을 합니다. 붉은 고기를 메일러드 리액션 이렇게 태워가지고 부육성 독소 그 매연을 집어넣어서 그 먹는 것, 그게 뭐냐면 숯불 구이 고기잖아요. 그걸 먹었을 때 암이 생긴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이 강의를 영어권들한테 하고 나서 내일 강의는 아마 취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소금에 대해서 소금을 얼만큼 정확하게 먹나 알고 싶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소변 안에 있는 나트륨, 소디움의 배설을 측정했어요. 이게 2013년 하버드 대학교하고 캠브리지 대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본데 빨간색이 소변 안에 나트륨, 소디움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그래서 넘버 원이 중앙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 투가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우리가 소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합니다. 우리 몸에 한 5g 아래로 먹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달라요. 3.5에서 5g 아래로 먹어야 되는데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12에서 15g을 드세요. 우리 동양인들은 11에서 13.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양의 2배, 3배 이상. 그래서 2005년 이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average 평균적으로 13.4g을 먹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소금하고 위암이 아주 크게 영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의사들, 과학자들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김치, 된장, 고추장을 먹었을 때 위암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정확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2005년 한국에서 나온 정리였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생기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예측해서 내일은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한국의 국립암센터하고 일본의 국립암센터에서 함께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위암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정리된 게 소금에 절인 야채들이 위암을 만든다는 것을 두 나라가 함께 연구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절인 야채, 예를 들어서 김치, 된장, 고추장, 특별히 새우젓. 새우젓은 진짜 위암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위험균 집약이 증가되고 위 점막 보호가 감소되면서 이 위에 생기는 변화가 위암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위암 유병률이 너무 높아서 국가가 돈을 써서 위암 검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40살 이상 된 분들한테 위내시경을 보험에서 그걸 커버를 해줘요. 근데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할 경우 이 커버리지가 없어요. 근데 내 기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의사분이 그 위 전문의한테 리퍼럴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기를 그슬러서 먹는 것, 훈제 고기를 만들어서 먹는 것, 소금을 많이 쓰는 것, 이것이 사실 다 변형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암 검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두뇌가 변화되어 더 이상 그 맛을 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대신 병을 먼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가장 잘 공급해 주는 음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식욕은 안전한 지침이 못 된다. 우리의 맛을 따라 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상처가 옵니다. 이게 안 돼요. 자꾸 이게 잘 안 드시죠, 이게요. 예, 이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못 들었으면 괜찮아요. 덜 우울증이 생길 것이에요. 아마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2018년까지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금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고혈압을 만들어 가지고 두뇌에 생긴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18년까지. 근데 2018년에 역사적인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 전혀 바뀌어졌어요. 어떤 연구냐? 코넬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소금을 많이 소비할 때 고혈압이 없어도 두뇌에 소금에서 오는 염증 때문에 손상되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쥐에다가 쥐들한테 소금을 먹고 싶은 대로 아주 많이 줘요. 소금도 당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독이 돼요. 특별히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두뇌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나이 40부터. 그러면서 먼저 생기는 것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그 다음 생기는 게 맛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메이오 클리닉에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냐면 그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를 스크린하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디벨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시는 분한테 내가 기억력이 없어진다. 그게 알츠하이머 디지즈인가 아닌가를 냄새를 맡는 걸 가지고 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벨로퍼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이가 들면서 두뇌가 변화되면서 그 만족감, 변형계에 있는 그 만족감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소금을 더 많이 넣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소금에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들에게 소금을 많이 줬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그런데 혈압은 조정을 했어요. 약으로. 그러니까 혈압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주 뒤에 MRI를 찍었는데 내 혈액 순환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 대뇌 피질 콜텍스가 28%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해마, 기억하는 그 히포캠퍼스 해마가 25% 줄어들었어요. 이 MRI의 증거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서 이 치매가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고혈압은 생기지가 않았어요. 혈압은 조절됐어요. 왜 이렇게 됐나 알아봤더니 소금을 많이 섭취할 때 그 T임파구 넘버 17이 생기면서 그게 위하고 장에서 생겨서 피에 들어가 가지고 두뇌에 가서 두뇌 핏줄에 염증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뇌 혈액 순환이 어려워지면서 치매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고혈압을 일으키지 않아도 소금을 먹으면서 염증이 생겨서 치매가 온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연구 결과예요. 근데 이 2018년에 알게 된 진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념은 처음에 위장의 부드러운 내벽에 덮인 부분 위 점막을 자극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예민한 점막의 정상적인 민감성을 파기한다. 혈액이 과열되며 이게 염증이죠. 동물적인 성질이 일어나며 반면에 도덕적, 지적 능력은 약화되고 저열한 정욕의 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과학적인 증거가 나올 때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의 예언의 신이 여기 있으면 이 현재 의학이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꼭 현대 의학이 와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물의 마지막 목적은 마음 정신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약물의 역할이에요. 우리 두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Zero Calorie 다이어트 소다가 체중을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zero calorie 소다 뭐 이렇게 코카콜라에 zero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칼로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매일 마시면 살이 쪄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로 칼로리 인공 감미료 뭐 스플렌다, 이퀄, 스윗 앤 로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쓰잖아요. 이제 이거를 2012년 UC 샌디에고에서 알게 됐어요. 인공 감미료를 쓸 때 두뇌가 맛보는 과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먹고 나서 MRI를 찍고 나서 두뇌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사카린 인공 감미료를 먹고 나서 두뇌의 MRI를 찍어서 비교했을 때, 그 인종 감미료 사카린이 후단 머리 활성화를 감소시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영향을 주냐? 우리 두뇌에 이 칼로리 계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맛을 경험할 때 두뇌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몸에 들어가야 된다는 희망이 있어요. 기대감. 근데 단맛을 먹었는데 몸에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럼 두뇌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보상 과식을 하게 돼요. 거기서 오는 게 체중 증가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소다를 마시면 꼭 칩을 먹고 싶은 그런 감정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이어트 소다를 먹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신에 써 있어요, 여기. 그 다니엘은 포도주나 다른 비정상적인 자극물을 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정신을 흐리게 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신력도 건강해져야 된다고. 우리의 더 높은 마음, 전두엽을 가지고 음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체향을 변화시킵니다. 이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에서 한 연구 결과였는데, 이 설탕물을 아주 설탕이 많은 컵, 그러면서 아주 설탕이 조금 들어있는 컵 10개를 이렇게 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섞은 다음에 컵을 마셔보고 어느 게 설탕이 들어있냐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가장 많이 들은 넘버 1, 2, 3 이 정도를 테이스트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설탕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사람을 24시간 물만 마시고 금식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날 이게 8번째, 9번째 이렇게 그 단맛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Scientific American이 이게 설명을 해요. 금식을 할 때 우리 맛을 볼 수 있는 두뇌의 능력을 민감하게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두뇌를 sensitive, receptive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금식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2016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25명 목사님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 달라스에.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날라리로 살았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을 볼 때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근데 125명 앞에 서서 말을 한다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진짜 막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6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 말씀 4일을 제가 드렸어요. 금식을 끝나고 나서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 아침을 먹는데 맨날 먹는 똑같은 아침이에요. 콩, 견과류, 야채. 그리고 먹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매일 먹지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변하시고 싶은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40일 금식시키면 더 이상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살아있던가 아니건 더 이상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 때 우리 두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다시 restore, 똑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요. 쉽사리 건강에 유익하며 단순하고 자양분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처음에 간소한 음식을 즐길 수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금식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금식은 몸의 건강도 오지만 두뇌를 다시 연하게 감수성 있게 해서 정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더 강하게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식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아마 이런 목적이 생길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금식을 하겠다고, 삶을 바뀌겠다고 이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안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한 저녁 8시 되면 우리 자신이 냉장고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그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 몸 안에 이 그렐린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 호르몬. 이게 식욕 호르몬이에요. 이게 위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기름에서 와요. 그러면서 우리 두뇌한테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꼭 이렇게 아침 먹을 때 시간, 점심 먹을 때 시간, 저녁 먹을 때 시간, 그리고 밤참 먹을 때 시간, 한 10시쯤에 그게 꼭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깨냐? 어떻게 이거를 이기냐? 2005년 덴마크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3일 반을 금식을 했을 때 이게 그렐린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보통 첫날이 가장 힘듭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덜 배고픈 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그렐린 호르몬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에 이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성장 호르몬이 얼만큼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 성장 호르몬은 청춘의 샘, 불로전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골미도가 높아지고 근육이 많아지고 지방 조직이 줄어들고 머리카락, 손톱이 빨리 나오게 되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변형 체계가 강해지고 순환계가 높이고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이 그로스 호르몬을 몰래 써가지고 더 운동을 잘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자전거 선수를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이기기 전까지는 역사적으로 아무도 2번 이상 투어 드 프랑스를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이 7번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 성장 호르몬을 많이 쓰면서 이 사람이 7번을 이긴 걸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걸로 다음 슬라이드로 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괜찮으세요? 제가 예.
예, 제가 그냥 조금씩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노화 방지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현금을 주고 성장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떨 때는 1,000불, 2,000불 돈을 현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클리닉이 주사를 줘요. 그래서 이런 의사같이 이분이 67살인데 제프리 라이트라고 사진이 그 뒤로 안 나오는데 이분이 막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이 이렇게 생겼으셨어요. 저 환자분도 한 분이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이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아마 부동산 회사 아니면 컨스트럭션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리타이어 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 노화 방지 클리닉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뭐 1,000불, 1,500불을 돈을 주고 이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게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종암이 있을 경우 그게 더 크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5살 덜 젊은 새 부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맞는다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이 환자분의 젊은 부인이 이분이 성장 호르몬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분의 연세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결혼 상담사 그 전문의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높은 성장 호르몬이 현실 파악을 해주지는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금식과 인간 성장 호르몬이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24시 동안 물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 성장 호르몬이 여자는 1,300% 올라가고 남자는 2,0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0불에서 2,000불 돈을 주고 성장 호르몬 주사 같은 영향이 그냥 물만 마시면서 24시간 동안 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이 금식에 대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노화 방지 의학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금식이 세포 안에서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나이 든 세포들이 천천히 나이를 먹고 상처 있는 세포들이 빨리 치료를 받아서 우리 세포들이 젊어지는 것이 금식입니다. 또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의 두뇌가 더 빨리 뇌손상 복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뇌의 노화 방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어떤 연구가 나왔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보여줬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백혈구가 다 새 백혈구가 되는 게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키모테라피를 받죠. 근데 사람들이 암 치료 받다가 죽는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 키모테라피가 암 세포도 죽이지만 우리 몸 세포도 죽여요, 사실은. 근데 암 세포들이 더 빨리 죽는 게 키모테라피예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있는 이 백혈구가 키모테라피 때문에 죽잖아요. 그럴 때 기회 간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키모테라피를 매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일주일 받고 2주일 받고 뭐 3주일 받고 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금식을 시켜가지고 이 백혈구를 다 새롭게 만들어서 이 기회 간염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것을 프랙티스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식을 하라 그러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닥터 마크 메스는 우리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National Institute of Aging 노화 방지 그 연구하는데 과장이세요. 이제 잔스 홉킨스 의대의 교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마크 메슨이 노화 방지의 1인자라고 우리 이 세상에. 그분이 금식을 통해서 두뇌 노화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비디오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게 만듭니다. 요즘 그래서 금식에 대한 책들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우리한테 옛날 얘기예요. 매주 하루나 이틀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나 진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유식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금식 테크닉에 대해서, 금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뇨병이 있어서 하루에 인슐린 샷을 5번 이상 받는, 5번 받거나 인슐린 펌프가 있으면 이런 금식을 하려면 의사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걸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당뇨병이 있어서 메트포르민 같은 약, 글라비라이드, 액토스 그런 약을 먹는 분들은 금식을 할 때 그 약을 좀 줄이면 돼요. 그날. 근데 꼭 금식을 하고 싶은데 당뇨병이 있어서 그러면 그 하는 동안 하루에 4번 자기 피당을 체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뇨병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recommendation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금요일 날 금식을 하면 점심, 저녁을 드시는 분들은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만 먹고 그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는 시간이 일을 빨리빨리 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Practically. 그리고 금식을 하고 나서 그 안식일 날 이제 토요일 아침에 마음이 진짜 편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경험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58장에 그 말씀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목요일 날 꼭 잠을 일찍 자야 합니다. 밤 늦게 있으면서 그 다음 날 금식을 하면 꼭 실패를 합니다. 일찍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 견과를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덜 배가 고픕니다. 그 다음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에서 갖는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서 입이 마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입이 마르잖아요. 그날 금식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고픈 것과 몸에 물이 부족한 것을 좀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물을 마셔서 덜 배고픈 생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날 밤늦게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밤을 자야 돼요. 그래서 왜 잠을 일찍 자야 되나?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잤던 분이 5시간만 되면 배가 굉장히 고파져요. 이 게럴린 호르몬, 그 밥을 먹게 되는 그 호르몬이 14.9%로 올라가요. 그래서 잠을 일찍 자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야 되고, 그리고 물을 계속 마셔가지고 입이 절대로 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밥을 안 먹었더니 막 당이 떨어져서 쓰러질 것 같다고. 꼭 당을 체크업을 하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뇨병 환자인데 평균 당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80에서 100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균 뭐 160에서 200 그렇게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당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지면 갑자기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뇌가 하도 그 높은 당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러면서 이게 생기는 게 이게 가짜 절혈당증, 수도 하이포글리시미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이 막 60, 50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근데 두뇌 생각은 하도 높은 당에 맨날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체크업을 하고 보고 물을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마세요. 맨 처음에는 이식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해도 덜 먹는 이식을 이게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첫 주는 예를 들어서 그냥 3번 하루에 3번 먹던 사람이 그냥 금식을 하는 것보다 첫 번째는 금요일 날 이식을 하겠다 그러면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몇 주 있다 금요일 날 아침 먹고 점심에 그냥 이렇게 멀쑥한 국물을 마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천천히 몸을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내가 만약에 밤늦게 이렇게 전화기 보거나 컴퓨터 쓰거나 TV 보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갑자기 금식하면서 밤 9시에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 금식하는 날 밤 11시, 12시가 되면서 배는 고픈데 잠은 안 오고 포기하고 그때 막 하루 종일 못 먹었던 것을 다 먹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려는 것보다 더 나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멜라토닌을 이제 보통 약국에 가면 아주 도수지가 높아요. 막 5, 10 이렇게 팔거든요. 그걸 반에 반으로 해서 3g 아래 정도 조금 예를 들어서 한 7시쯤에 먹고 나서 9시에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누우면 잠이 옵니다. 예. 예. 특별히 Numbers, Book of Numbers, 민수기, 민수기처럼 잠을 빨리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머리맡에 종이와 펜슬을 두고 자야 돼요. 왜냐? 금식의 목적은 뭐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로 생겨요. 근데 아침에 저는 금식한 그 다음날 한 알람 울리기 30분, 1시간 전에 깹니다. 그러면 정신도 깨끗하고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일은 이렇게 빨리 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많이 와요. 특별히 안식일 아침에. 그러면 종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그때 막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설교 비슷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때 막 받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서가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전두엽이 잠을 자요. 그러면서 변형계가 아무 조종이 없으니까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때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가 실수예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가 우리 감정적인 반응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스트레스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두뇌에 와가지고 생기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이렇게 매주마다 하잖아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우리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요. 누가 이걸 알게 했냐? 이 닥터 마크 메슨, 노화 방지의 1인자, 이 미국 국립보건에서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2003년에 퍼블리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연구 결과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나? 쥐들을 반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매일 식사를 원하는 대로 먹게 했어요.
중국 뷔페 먹으라 뭐 가라 이런 식으로 한 쥐들은 양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렇게 하루 걸러서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지나고 나서 피 검사를 했어요. 피에 있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금식하는 쥐들이. 그 결과가 이 심막 동수도 평균적으로 다 떨어지고 그리고 혈압도 다 떨어졌어요. 이 쥐들이.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 금식이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신경 전달 물질을 낮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덜 리액트를 해요. 사람을 차분하게 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회를 하기 전날은 꼭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 만성 스트레스의 경험이에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올라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많은 병들입니다. 한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피가 마른다 그런 말 많이 쓰죠. 피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 한국 분들이 100%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나왔냐? 1964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해를 했어요. 이 코르손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쥐에다 이거를 코르손 주사를 주면 이 골수가 피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빈혈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의사 말을 듣질 않아요. 한국 사람이. 저는 한국 환자분을 만날 때마다 이 피가 마르는 경험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이 다 이걸 다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 성경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환자분들을 적당히 보라고. 죄송합니다. 들리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오케이 이렇게 손이 3개가 필요해요. 제가 이걸 하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이 많은 병들을 만드는데 고혈압, 당뇨병, 신진대사장애, 면역 억제, 기회 간염, 감소된 리비도, 복부 비만, 고열화증 많은 이런 병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규칙적인 금식을 했을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리면서 혈압, 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립보건원 노화방지의학에서 금식을 할 때 노화 방지를 된다는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간헐적 단식과 제2당뇨병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intermittent fast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간헐적 단식. 그게 한국말로 맞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번역을 간헐적 단식.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재림 교인들이 이걸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보통 밥을 먹고 나서 한 6시간 후에 우리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 초록 색깔은 지방을 태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피에 인슐린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밥하고 밥 먹는 그 식사 사이에서 인슐린이 떨어질 때 우리가 지방을 태워야 됩니다. 하지만 밥을 자주 먹거나 간식을 자주 했을 때 인슐린이 계속 높아 있기 때문에 지방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덜 먹는다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언제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하루에 3-4번을 드시는데 이 초록색이 이제 지방을 태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아침 먹고 인슐린이 올라가고 점심 먹고 인슐린이 올라가고 저녁 먹고 인슐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을 태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이분이 이식만 할 경우 아침 먹고 올라가고 점심 먹고 올라가면서 나머지 16시간을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훨씬 더 많이 태워져요. 만약에 이분이 두 번 먹었다가 저녁 8시에 조금만 이 간식을 하잖아요. 과일을 가지고 그랬을 때 또 인슐린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방지를 해요. 그러면서 intermittent fasting을 하려면 그냥 물로만 해야 돼요. 음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아침을 먹고 그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아침 금요일 날 먹고 토요일 날 아침을 먹게 될 경우 24시간 동안 아침 먹고 6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기름을 태워야 돼요. 그것이 이제 패스팅이에요. 그때 무슨 영향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당뇨병이 생기는 2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방이 췌장에 쌓여가지고 염증을 만들어서 인슐린을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살을 뺄 때 이런 금식 소식을 할 때 이 지방이 나오면서 타면서 인슐린이 다시 나오게 돼 있다는 게 그게 어제 말씀드린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또 근육의 안에 있는 이 지방도 금식을 하면서 탑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민감해져요.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한두 끼 굶김으로 과로해 온 위장, 사실 소화기관이죠. 소화기관에 쉴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아니면 우리 두뇌는 2가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당이고 금식을 할 때는 케톤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케톤식 식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에 이제 당을 덜 먹고 기름이나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몸에 당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뇌는 당과 케톤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넘버원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어요. 두뇌를 살리는 게 넘버원 목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당은 없고 기름하고 단백질만 있으니까 몸이 기름을 완전히 태우는 그런 기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케토제닉 다이어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밥을 먹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되면 혈당의 용량이 한 75%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6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기름을 태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두뇌가 필요한 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당이 두뇌에 가는 게 아니라 케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밥을 먹을 때는 당이 두뇌로 가고 금식을 할 때 케톤이 두뇌를 갑니다. 케톤이 뭐냐? 혹시 여러분 매니큐어 제거제를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예, 그게 에스톤이 그 케톤의 3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난 날 그 아침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입냄새가 그 에스톤하고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맥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오래 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금식했을 때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이 케톤이 올라갔을 때 이 케톤이 우리 두뇌를 보호합니다. 우리 케톤만큼 두뇌를 보호하는 것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발작 장애를 가지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었다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벽에다 그냥 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몸에 그 있던 기름이 타면서 케톤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발작하는 게 그만 스탑돼요. 케톤이 우리 두뇌를 이렇게 컴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케톤이 생겨서 우리 두뇌를 컴하고 프로텍트를 해줘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잔스 홉킨스 의대에서 2011년 날 보여줬는데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 자녀들의 그 발작 장애를 잔스 홉킨스에서 금식하고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써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케톤하고 글루타민이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냐? 글루타민이 우리 두뇌 중추신경계 두뇌 안에 가장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엑스터시라는 그 마약에 들어보셨나요? MDMA, 말리, 엑스터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마약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 글루타민 두뇌 안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를 옮기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막 파리할 때. 사실 우리가 좀 이런 경험은 해봤어요. 글루타민이 올라가는 경험. 언제 이렇게 안식일 마치고 텔레비전 킬 때 우리 글루타민이 쫙 올라갑니다. 익사이트 되는 거.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우리 안식일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들은 막 이런 찬양 예배를 많이 해요. 막 드럼을 가지고 막 치면서. 그랬을 때 이 글루타민이 쫙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오퍼링을 콜렉트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안식일 오후의 건강 세미나를 들으면 이 글루타민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금식 또는 케톤체 생선성 식사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 두뇌에서 글루타민이 떨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컴해집니다. 어쩔 때는 너무 떨어져서 건강 강의 때 잠을 잘 수도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성경에서 이거를 얘기했나?
금식, 글루타메이트, 돌아온 탕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언제 제정신이 들었습니까? 예. 돌아온 탕자는 그 새 친구들과 함께 금식을 할 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맨날 먹었던 그 버페에 쌓였던 이 기름들이 다 타지면서 쾌턴이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이 아버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했던 게 이것이었어요. 이건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흥분된 두뇌를 차분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대속죄일날 그날의 모든 사람은 이를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두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목사님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바이트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이 전두엽이 활성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그냥 묵상을 할 때는 전두엽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005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보여줬는데 기도와 묵상을 할 때 전두엽이 두꺼워지는 게 결정됐습니다. 2009년 UCLA에서도 보여줬어요. 기도와 묵상을 하면 전두엽도 강해지지만 두꺼워지지만 해마도 기억하는 우리 두뇌의 해마도 강해지는 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만성 스트레스 경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생기는 게 이게 뇌 위축이에요. 특별히 나의 이 40이 넘어서 우리 뇌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기도는 그 스트레스가 주는 것을 반대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예언의 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가운데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서 그 일을 임한다면 그대의 정신적인 기능, 이 두뇌의 기능이 강화되고 향상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서 왜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가 다리오 원년이었는데 다니엘 9장은 다리오 원년 그게 538 BC 해였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의 68번째 해였어요. 그러니까 2년 남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 그 예언을 읽고 이해를 했어요. 그게 다니엘 9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다니엘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결심하고. 우리가 건강기별을 볼 때 꼭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전에 건강기별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마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다니엘의 70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교인들이 2300년 예언에 마치고 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건강기별은 언제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언제나 주십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70년 예언 안에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주님께서는 인도함 받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신다. 기도와 금식은 주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정한 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변화시키면서 마음의 그릇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는 변형계의 만족감, 사람의 일을 포기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그 맛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그릇이 변화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해야 할 진정한 금식은 모든 자극적인 종류의 음식을 끊고, 꼭 금식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그냥 물만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예언의 신에서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우리 두뇌에 자극적인 모든 먹고 마시고 듣고 보는 것을 끊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회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분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해지거나 비만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셨다. 가장 심한 반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 백백하셨다.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오는 이런 모든 디피컬티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사탄이 우리 안에서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게 하는 것이 금식과 기도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내가 꼭 들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변형의 산에 무슨 모임이 있었습니까? 변형의 산.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 동호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40 금식 기도한 분들이 거기 다 모여서 동호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의 정기를 읽을 때 우리는 자주 그들의 경험과 학식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련해 두신 제조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했다. 금식,
채식, 기도, 말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가 써야 할 재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미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년 정도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제 어제 말씀드린 Pastor Mark Fox 그 부흥 전문의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Pastor Mark Fox가 맨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너가 건강 강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제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이 저한테 내년 3주 부흥회를 하는데 달라스에서 나 함께 해보지 않을래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몇 번 정도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당뇨병, 몸무게 빼는 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8번을 만나야 되는데 18번을 준비할 수 있냐고. 예, 그때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2월 달에. 그때 이상하게도 달라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나서 녹으면서 달라스가 다 아이스 링크가 돼버렸어요. 첫날 교회에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걸 준비했는데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첫날 이제 미팅을 하고 나서 Pastor Fox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Dr. Lee, 나한테 2,000불을 줄 수 있냐고. 그러면 2,000 포스트 카드를 지금 사가지고 화요일까지 사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까지 이거를 다 달라스 포트 월스 에리아에 있는 재림교인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스프레드 해가지고 여기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분이 이걸 오랫동안 하셔서 이런 걸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거기다가 너가 하는 이 당뇨병 전환을 집어넣으면 많은 사람이 올 걸 내가 확신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당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날라리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주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익스트림을 갔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돈을 1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다 주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교회만 다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돈을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한테 줄 테니까 그 돈을 목사님한테 드릴 수 있냐고, 똑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이거 church member 그 직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다음 달에 이게 있어요. 근데 부흥회는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똑바로 이제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이거를 똑바로 하고 싶다고. 다시 실수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딱 기도를 하고 나서 벽에 이제 글자가 써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주실 그 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이 됐는데 거기 글이 없었습니다. 벽에. 그리고 있었는데 마크 팍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1,000불을 주니까 내가 200불을 낼게. 너가 800불을 내라 그래.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돈을 드렸어요. 제가 800불을. 그 토요일 날 이 포스트 카드가 나가고 250명이 가득 찼어요. 와서 3주 미팅을 하고 나서 1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미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편지로 제가 3,000불 책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이렇게 병원 회사에다가 제가 당뇨병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하고 보다 더 큰 병원 회사하고 멀지하면서 어떻게 저 책을 안 줬어요. 까먹고 안 준 것 같아요. 1년 전에. 그것도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그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3,000불 책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딱 머릿속에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마크 박스 목사님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짠짠하게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서포트로 돈을 주셨어요. 목사님 미니스트리 하는데 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행동을 했는지 얘기를 좀 드렸어요. 목사님 다 듣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It is written, 마크 필리 목사님 그런 일하는 분들은 딱 세 가지만 본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 예언의 신과 건강 기별을 어떻게 아는가? 그 세 가지만 물어보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돼요. 뭐 어디 학교가 나오고 부모님이 누구고 이런 걸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Dr. Lee,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말래요. 예수님만 보래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사상, 그리고 우리의 조절되지 않은 감정, 특별히 과거의 나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 사상과 조절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변화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셨습니다. 사상과 감정이 돼서 성품이 되는데 말씀에서 오는 사상이 우리의 도덕, 선악, 판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건강기별을 따라서 감정에서 오는 것을 정서 반응을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선택, 하나님을 따르다는 것, 그 방법을 따라서 따르자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두엽이 변형계를 하지 않을 때 사람의 일, 생각이 우리의 적자 생존이 돼요. 전두엽이 아주 많이 손상될 때 전두엽증 후문이 생깁니다. 어떤 증상을 갖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동정감이 부족합니다. 행동으로는 이용 가치에 따른 행동을 하고 과식증을 경험하고 억제를 부족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나 사회병 질자는 이 전두엽증 후군의 예입니다. 병적 나르시시즘, 나 맨날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이 전두엽증 후군의 예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고생했던 그 사탄의 이마가 특히 주의하여 보았다. 그 이마는 눈에서부터 움푹 들어가 있었다. 전두엽증 후군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세 종류의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발직 장애를 가지고 벙어리 귀신에 들여 고통을 받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착하게 했던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두엽증 후군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상이 이 세 환자 중에서 가장 심한 심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심한 전두엽증 후증으로 아주 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서 넘버 원이냐고. 그 토론에 정신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 불쌍한 벙어리 귀신들은 아이를 치료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환자들 사이로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의사 선생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벙어리 귀신 들은 아이를 치료하시고 아이 아버지에게 추정되신 진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전두엽증 후군을 위한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라. 어느 경우에는 금식과 기도를 추천할 만하며 또한 적합하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에 받아들이는 기능을 증진시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겸비하게 가짐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일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방황하고 흔들었던 저희들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한번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일을 더 갈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 들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저희 모두 부들이 될 수 있게 소원하며 좌우를 구별 못했던 저희들의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십자가 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